네, 이전 영상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그 정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보통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이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이 있고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이 저작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재산적 손해배상이고, 그 다음에 저작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정신적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보통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이 재산적 손해배상이든 정신적 손해배상이든 그 손해배상 액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피해자하고 침해자, 즉 권리자와 침해자 사이에 이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침해자는 그 손해배상 액수를 아주 낮게 주장을 하려고 할 거고요. 또 권리자, 즉 피해자는 그 손해배상 액수를 높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법원까지 가서 그 재판을 통해서 액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재산적 손해배상은 그 침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얼마인지 이 금액으로 결정해 주는 것인데, 그 실제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법은 재산적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하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으로 가게 되면은 이 특별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재산적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하는 특별 규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125조 1항, 그 다음에 125조 2항, 그 다음에 126조, 그 다음에 125조의 2, 이렇게 네 가지 특별 규정이 있거든요. 자, 먼저 이 첫 번째 저작권법 제125조 1항입니다. 이것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액수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액수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침해자가 그 침해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의 금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이렇게 추정한다는 것이죠. 원래 이 침해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액수하고 그 다음에 침해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액수는 같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침해자가 불법 음반 10개를 팔아서 10만 원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불법 음반 10개 때문에 피해자가 반드시 1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해자가 피해자보다 훨씬 더 큰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이 침해자가 피해자보다 훨씬 열심히 홍보를 해서 피해자라면은 5개밖에 팔 수 없었는데 침해자는 10개를 팔았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침해자가 얻은 액수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더 클 수가 있죠. 이래서 그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금액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액수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손해배상이란 것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액수가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액수를 피해자의 손해로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125조 1항, 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이제 원고가 주장할 때는 대부분 이 원고보다는 피고의 유통망이 훨씬 더 크다거나, 또는 그 침해자인 피고가 훨씬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원고가 팔 수 있었던 훨씬 더 큰 규모로 팔아서 많은 이득을 남겼을 때 보통 원고 입장에서 이 125조 1항, 이 방법으로 손해를 계산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125조 2항인데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침해자가 만약 정당하게 허락을 받고 이 저작물을 이용했더라면은 통상적으로 이 피해자, 즉 권리자에게 얼마를 지급했어야 했는가 하는 그 사용료 액수, 그러니까 지금 침해자는 허락 없이 이 저작물을 이용을 했는데, 만약에
허락을 받고 했다 그러면 이 원고, 즉 권리자에게 얼마를 지급했어야 했느냐 하는 이제 그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피해자, 즉 권리자가 이 침해자 말고 이미 기존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 피해 저작물을 이용 허락을 해주고 얼마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용료가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자가 이 저작물에 대해서 뭐 한 달 동안 사용하게 해주고 1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2달 동안 이용을 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만약에 피고, 즉 침해자가 정상적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10만 원 곱하기 2달,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20만 원이 되겠죠. 그 20만 원을 이제 손해배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방법이 가장 이제 그 계산이 쉽거든요. 그래서 실제 재판이나 실무에서는 이 방법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해주고 통상적으로 받고 있던 금액, 이제 그 금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 두 번째 방법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이용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 저작물이라면 얼마를 받는다. 그런 것이 어떤 그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라든가 이런 업계의 증인을 통해서 인정을 해서 로열티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재량으로 손해배상을 인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것은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이 하는 것이 어려울 때 그 저작물의 종류라든가 침해의 규모, 또 침해가 지속된 기간, 또 시장에서의 어떤 평가 가치, 침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업계에서의 평가, 예를 들어서 뭐 이 피해를 당한 이 권리자가 상당히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작가다, 아주 유명한 작가다, 이런 이제 그 권리자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업계에서의 저명도, 이런 것을 이제 또 고려를 하고요. 또 침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뭐 평소에 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적인 침해였는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배상 액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법원에서 재량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보통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이론 한 푼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방법에서는 그냥 법원이 대략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판례를 보면요, 이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125조 2 법정 손해배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 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결정한 금액, 이것은 침해 저작물 한 건마다 1,000만 원 이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그냥 얼마가 상당하다, 이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하고 조금 다른 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웹사이트에 불법 영상물 1,000개가 올라 있다고 하면은 법원이 그 한 개의 영상물에 대해서 얼마가 손해배상 금액으로 적정한지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물 한 개당 100만 원이 적정하다. 그러면 1,000개가 올라 있으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00 해서 10억 원,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피해자와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침해 기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바탕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침해 저작물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법정 손해배상은 그 대량의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에 뭐 막 그 불법 영상물이 어떤 웹사이트에 10만 개가 올라 있다. 그럼 그 하나하나당 그 이익을 계산하고 하는 것은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영상물 하나당 얼마, 그런데 10만 개니까 얼마, 이렇게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법정 손해배상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거의 그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 번째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침해된 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침해 행위 이전에 사전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등록이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이 네 번째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침해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이 네 번째 법정 손해배상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다른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그 사전 등록의 요건이 필요 없이 그냥 계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법정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그 사전에 침해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저작물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 실제 재판에서 이 네 번째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